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은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그는 완벽한 외모,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얼음장 같은 냉철함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차량 추락 사고 이후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본능적인 경영 감각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었다. 반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낙원동.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연우가 있었다. 26의 그녀는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철거를 막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두 사람.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은 무엇이었을까? 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경영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십 명의 임원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방금 전 강지훈이 내뱉은 말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낙원동 재개발 프로젝트.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재무제표의 숫자와 효율성만이 그가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대표님,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지훈은 턱을 구엔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낙원동의 낡은 판잣집들이 보였다. 그에게는 그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박 전무, 언론은 돈으로 막고 주민들은 법으로 밀어붙이세요. 은성이 하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건 뭐든 치워버리는 게 내 방식입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내 경영 방식까지 잊은 건 아니니까요. 그 서늘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같은 시각 낙원동 입구는 수십 명의 주민과 용역 깡패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여러분의 터전을 뺏기지 맙시다. 은성그룹은 불법적인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연우가 작은 확성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야윈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을 막아서며 굳건히 버티고 섰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저것들 싹 다 밀어버려. 용역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은성건설의 최민준 이사였다. 그는 지훈의 사촌형이자 그룹 내에서 지훈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지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명령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주민들을 거칠게 밀어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연우도 뒤로 밀려 넘어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할머니를 부축하며 다시 일어섰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요란한 경호 차량의 행렬과 함께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란의 중심부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그는 이곳의 처절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보였다. 최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훈아, 아니,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은 그를 무시한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선 장애물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서연우. 그녀였다. 지우는 자신을 향한 그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동자를 마주했다. 심장이 예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몰랐다. 분명히 몰랐다. 기억 속 어디에도 이런 얼굴은 없었다. 그런데 왜일까?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였다. 지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뺨을 타고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강지훈이,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던 그 강지훈이 생전 처음 보는 가난한 여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지우는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수백 번도 더 울려 퍼졌다. 왜 이 여자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인가? 왜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가?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재벌 총수의 눈물에 어리둥절했다. 최민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이 운다고? 저 여자 앞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들을 짓밟으러 온 원수의 눈물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저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거칠게 얼굴을 닦아내며 이 말도 안 되는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도망치듯 채올랐다. 철수해. 오늘 일은 전부 보류다. 그는 최민준에게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는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을 움켜쥐었다. 차가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연우의 모습에서 그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그 강인하면서도 슬펐던 눈빛이 그의 텅 빈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다. 은성그룹 본사 대표이사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화려한 불빛 대신 낮에 보았던 서연우의 얼굴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세차게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김민석을 불렀다. 김 비서는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김 비서, 오늘 낙원동에서 마주친 여자, 서연우,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야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혹시 그 여자와 전에 아는 사이였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몰라. 전혀. 그런데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다. 한편 낙원동의 좁고 허름한 연우의 집. 연우는 늦은 밤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곤히 주무시는 할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강지훈, 은성그룹의 대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 남자가 흘리던 눈물. 그건 분명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의 눈물처럼 보였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서연우. 저런 사람들은 악어야.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강지우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 자욱한 연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는 누군가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 손을 놓치고 마는 꿈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고 이후 그를 괴롭히던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선명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오늘 낮에 보았던 서연우의 슬픈 눈빛과 기묘하게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출근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동요를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낙원동 재개발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어제까지 그저 숫자로만 보이던 그곳이 이제는 서연우라는 한 여자와 그녀의 눈빛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 알 수 없는 이끌림과 고통의 정체는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지훈이 낙원동 철거를 보류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훈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큰 프로젝트를 멈춘 거야? 이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민준이 대표이사실로 쳐들어와 따지듯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형, 내 결정에 토 달지 마. 그리고 그 여자는 고작 계집애가 아니야. 적어도 지금 나에게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과 흔들림을 동시에 읽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연우의 그 강렬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의 감촉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억을 잃은 후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다. 성공, 돈, 권력,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런데 어제 그 여자를 본 순간 그의 텅 빈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색이 끼얹어진 것 같았다. 그 색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도 그를 끌어당겼다. 이른 아침 김민석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고 왔다. 대표님, 요청하신 서연우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우는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얇은 종이 몇 장에 그녀의 26년 인생이 건조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20년 전 은성 상가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음. 현재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낙원동에서 거주. 학업을 중단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와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 그리고 낙원동 주민대책위원회 간사. 은성 상가 붕괴 사고. 지훈은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의 파편들과 무언가 연결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 사고 자세히 알아봐. 20년 전 일이라도 상관없어. 당시 자료, 생존자, 피해자 가족, 모든 걸 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성 상가 붕괴 사고는 그룹 역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선대 회장 시절에 일어난 아킬레스건이었다. 지금껏 누구도 감히 그 일을 다시 들추려 하지 않았다. 대표님, 그 일은 이미 내 지시가 안 들리나, 김 비서?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다. 김민석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우는 보고서에 적힌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 카페 봄날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가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저 가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김 비서에 만류할 틈도 없이 지우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지금 이성을 따를 수 없었다. 그 여자를 다시 봐야 했다. 그녀를 보고도 눈물이 나는지, 이 미칠 듯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낙원동 초입에 위치한 작은 카페 봄날.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산한 시간, 서연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컵을 닦고 있었다. 어젯밤 대리운전은 유난히 힘들었다. 게다가 낮에 있었던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딸랑 하고 풍경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렸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 여. 그녀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다. 그곳에는 어제 자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남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어제의 완벽한 정장 차림이 아닌 훨씬 편안해 보이는 짙은색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이 작은 카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카페 안에 몇 안 되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카운터로 걸어왔다. 그리고 멈춰 섰다. 다시 그녀를 마주했다.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제처럼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연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죠? 여긴 대표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요. 또 무슨 꿍꿍이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우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 얇은 손목, 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눈빛.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커피 한 잔. 연우는 어이가 없었다.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남자가 태연하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우롱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팔 커피는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연우는 기가 막혔지만 다른 손님들도 보고 있어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칠게 커피 머신을 조작해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의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마시고 당장 가세요. 지우는 커피잔을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이상했다. 기억을 잃은 후 그 어떤 음식이나 음료에서도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생존을 위해 섭취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원두로 내린 것 같은 커피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함과 쓴맛이 느껴졌다. 그는 잔을 든 채 카페 구석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연우가 일하는 모습만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집요한 시선에 연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저 남자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돈 많은 재벌들의 새로운 괴롭힘 방식인가? 그 시간 은성그룹 본사에서는 최민준이 김 비서를 윽박지르고 있었다. 대표님, 어디 가셨어? 말도 없이 일정을 전부 취소하다니 이게 말이 돼? 김 비서는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닫았다. 이사님, 대표님의 개인 일정은 개인 일정 웃기지 마. 설마 어제 그 낙원동 계집애 때문이야?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어제 지훈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떠올렸다.
강지훈은 절대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칠 놈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후로는 가끔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만약 저 서연우라는 여자가 강지훈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이 있다면 최민주는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지훈과의 격렬한 다툼, 그리고 옥상 난간에서 실족하는 지훈의 모습. 그는 그것이 사고였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를 밀었다. 지훈이 당시 추진하던 공익재단의 비리를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이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 은성상가 붕괴 사고. 그 부실 시공의 책임을 맡았던 하청업체 또한 아버지와 자신이 관리하던 곳이었다. 이 모든 비밀이 만약 지훈의 기억이 돌아오면 최민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 서연우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강지훈보다 먼저 알아내야 했다. 카페 봄날에서의 기묘한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훈은 커피 한 잔을 다 비우고도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의 통증이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연우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려 애쓰며 억지로 일을 했다. 마침내 그녀의 교대 시간이 되었다. 연우가 앞치마를 풀고 가방을 매자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그녀를 따라 나왔다. 연우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앞을 막아섰다.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우리를 쫓아내려는 수작이라면 얼마가 필요하지?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연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할머니 병원비, 당신 빚, 이 동네 사람들 보상금 얼마면 돼?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지훈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여자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다. 연우의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그리고 낙원동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 당신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나 보죠. 그녀는 경멸을 담아 웃었다. 그래요. 난 가난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 같은 사람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우릴 모욕하지 마.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연우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지나쳐 달려갔다. 지훈은 맞은 가슴이 아픈 것도 잊은 채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또다시 거절당했다. 아니, 모욕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그 꼿꼿한 모습이 돈 따위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눈빛이 그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그것도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강렬하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그녀를 곁에 두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밤이 되어 연우는 대리운전 코를 잡기 위해 대로변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강지훈 때문에 엉망이 된 기분을 애써 추스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열리고 강지훈의 얼굴이 드러났다. 연우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번엔 또 뭐예요? 스토커예요?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낮과는 달리 다시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타. 뭐라고요? 위험해. 밤늦게 이런 곳에 혼자 있지 마. 연우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데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타라고요?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내가 데려다 줄게. 지우는 그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됐어요. 내 걱정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요. 연우가 거절하며 돌아서는 순간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한 남자 몇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들은 혼자 서 있는 연우를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가씨, 혼자야. 오빠들이랑 재밌는 데 갈까?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취객들을 향해 살벌한 기운을 내뿜었다. 꺼져.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취객들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술기운을 빌려 객기를 부렸다. 뭐야, 이 자식은. 아가씨, 남자친구라도 되나? 한 남자가 지훈의 예께를 밀쳤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싸움 기술은 잃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매다 꽂고 다른 남자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취객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연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우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우를 향해 다시 조수석 문을 가리켰다. 타. 이번에 연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말없이 차를 몰았다. 낙원동 입구에 도착하자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고마워요.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그렇다고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니까. 지우는 핸들을 쥔 채 대답했다. 오해 안 해. 그리고 낮에 한 말은 미안했어. 당신을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어. 연우는 그의 의외의 사과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접근해요? 그리고 왜 어제 울었어요? 그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도 몰라. 그걸 알기 위해서 당신을 찾는 거야. 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연우는 그 진지한 눈빛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지훈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우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연우를 낙원동의 어둠 속에 내려주고 돌아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유난히 더 차갑고 공허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수억 개의 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텅 빈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배서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술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만이 존재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울었어요? 내가 당신을 아는 사람인지. 그 자신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거대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젖은 듯한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 않는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가 잃어버린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독한 피로감에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 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그를 덮쳤다. 쿵, 쿵, 쿵.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 시야를 가득 메우는 자욱한 먼지.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콘크리트 가루와 피비린내. 그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의 여자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어린 자신의 목소리였다. 오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그는 아이의 차갑고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아저씨,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제발, 얘 먼저 구해주세요.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잔해 소리에 묻혔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콘크리트판이 그들 위로 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를 품에 감싸 안으려 했지만 결국 붙잡고 있던 작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안 돼. 강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약속.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 꿈속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서연우의 그 슬픈 눈빛과 겹쳐졌다.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혼란의 근원을 파헤쳐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비서를 호출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흐트러진 모습의 지훈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김 비서, 20년 전 은성 상가 붕괴 사고, 그 일에 대해 다시 조사해. 김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대표님, 그 일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모든 보상과 처리가 끝난 일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도 공식적인 보고서 따위는 집어치워.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보고서 뒤에 숨겨진 진실이야. 당시 시공사, 책임자, 감리, 그리고 생존자 명단, 아니 피해자 가족 전체 명단을 다시 뽑아. 서연우, 그녀의 부모님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 김 비서는 마침내 지훈이 왜 이러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대표님, 그 일을 다시 파헤치는 건 위험합니다. 최 이사님은 물론이고 현 회장님, 지훈의 아버지께서도 내 허락 없이 내 뒤를 캐는 놈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아버지가 됐든 최민준이 됐든 나를 막을 순 없어.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내 명령이야. 비밀리에 진행해. 내가 잃어버린 기억과 그 사고가 관련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서연우라는 그 여자가 왜 내 심장을 이렇게 뒤흔드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김민석은 더 이상 반문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시각, 낙원동의 작은 방. 서연우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부모님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너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손수건, 그리고 그 밑바닥에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새 한 마리가 있었다. 날개 한쪽이 부러져 서툰 솜씨로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 조악한 나무 새였다. 그것을 본 순간 연우의 숨이 멎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20해 전 6살의 그녀. 백화점에 장난감을 사러 갔던 날.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이 나무새를 쥐어주셨다. 우리 연우, 이거 갖고 있으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굉음.
비명, 암흑.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그때였다. 어디선가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 울지 마, 꼬마야. 그녀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도 자신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이는 기어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녀가 손에 쥔 나무새가 부러진 것을 보고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 아마도 문구용 칼을 꺼내 더듬더듬 나무새의 날개를 다시 깎아 틈새에 끼워주었다. 자, 이제 다시 날 수 있을 거야. 우리 꼭 살아서 나가는 거야. 약속. 연우는 그 나무새를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그녀는 구조되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남자아이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해주었던 약속이라는 단어와 절망 속에서 느꼈던 그 작은 온기만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 깨달았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건물이 은성 상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터전마저 빼앗으려는 자들이 바로 은성그룹이라는 것을. 연우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20년 전부터 이어진 악연이었다. 그녀는 나무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절대 뺏기지 않아. 당신들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아빠, 엄마,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연약해 보이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다음 날 은성그룹 대표이사실. 강지훈은 낙원동 재개발 최종 승인 서류를 앞에 두고 굳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망설임 없이 사인했을 서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서류의 모든 글자가 서연우의 눈물처럼 번져 보였다. 그는 도저히 펜을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최민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지훈아, 아직도 사인 안 했어. 이러다간 주주들 불만 터져나와. 도대체 왜 망설이는 거야? 그 계집애 때문이야. 지훈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형, 이 프로젝트 수익성 검토 다시 해야겠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최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위험? 뭐가? 고작 판자촌 놈들 몇 명 때문에? 너답지 않다, 강지훈. 기억을 잃더니 감성적으로 변했나? 그는 지훈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여자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는 모양인데 속지 마. 그런 애들 돈 몇 푼 쥐어주면 금방 떨어져 나가. 나가.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최민주는 순간 움찔했다. 뭐? 내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 지훈의 눈빛은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민주는 지훈의 이런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보자고. 문이 닫히고 지훈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자로 낙원동 프로젝트 전면 보류해. 그리고 최민준 이사, 그 사람 뒤도 깨끗하게 털어봐. 1년 전 내 사고, 그리고 20년 전 그 일까지 전부. 최민준은 대표이사실을 나오자마자 격분하여 자신의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이 미쳤어. 그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이러다간 20년 전 일까지 들추게 생겼어. 당장 낙원동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동네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강지훈이 기억을 되찾는 것, 그리고 서연우와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때였다. 대표이사실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는 김 비서의 긴급 보고를 받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려 했다. 김 비서가 20년 전 사고의 생존자 중 한 명과 겨우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은성그룹 1층 로비. 서연우가 손에 낡은 나무 새를 쥔 채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들어왔다. 강지훈 대표 만나게 해주세요. 당장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20년 전에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훈은 로비 중앙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 쥔 그 낡은 나무 새를 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꿈속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성그룹 1층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 시간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수많은 직원의 경악 어린 시선과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움직임 속에서 강지훈의 눈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었다. 서연우. 그리고 그녀가 절박하게 지켜든 낡은 나무새. 그것을 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다. 무너지는 콘크리트 잔해, 귓가를 찢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약속해라고 속삭이던 자신의 목소리.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이 덮쳐왔다. 서연우는 그가 고통스럽게 이마를 짚는 것을 보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배신감과 20년간 묵혀온 슬픔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거 기억 안 난다고 할 건가요? 당신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당신네 가족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우릴 짓밟으려 했던 거야. 그녀의 절규는 분노에 차 있었다. 때마침 이 소란을 듣고 로비로 다시 내려온 최민준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그는 연우의 손에 들린 나무 새를 보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저 계집애가 그 아이였어? 그는 본능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관자놀이를 짓누르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손대지 마. 김 비서, 내 사무실로 모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아무도 감히 연우를 막아서지 못했다. 연우는 그가 자신을 모신다고 표현한 것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대표이사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연우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손에 쥔 나무새를 그의 거대한 책상 위로 던졌다. 20년 전 은성 상가 붕괴 사고. 당신도 거기 있었어. 난 다 기억나.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줬어. 약속한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아들이었어. 내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의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갈라졌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조악한 나무새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자신의 일부였던 것처럼. 하지만 기억의 장막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억나지 않아. 1년 전 사고로 모든 걸 잃었어. 연우는 그의 대답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상실? 정말 편리하네요. 온 세상 재벌들이 다 써먹는 변명 아닌가. 가족들의 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아주 그럴싸해.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금의 거짓도 회피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깊은 고통만이 담겨 있었다. 방패막이가 아니야. 난 도망치지 않아. 만약 내 가족이 잘못했다면
내가 책임지겠어. 하지만 난 정말 기억이 안 나. 이 나무 새를 보면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의 진실된 목소리와 절박한 눈빛에 연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저 남자의 고통이 연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만약 저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어제 그 눈물도 자신에게 알 수 없이 접근했던 이유도 연우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주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을 불렀다. 그 계집애가 20년 전 그 아이였어. 강지훈이 그걸 알게 둬선 안 돼. 그 둘이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는 강지훈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파멸임을 알았다. 그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동시에 강지훈을 그룹에서 몰아낼 독이 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강지훈은 지금 서연우라는 그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려 있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날 밤 낙원동은 지옥으로 변했다. 최민준의 사주를 받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동네를 휩쓸었다. 이전의 용역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은 주민들의 가게를 부수고 벽마다 붉은 페인트로 끔찍한 협박 문구를 휘갈겼다. 특히 서연우의 집은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다. 대문이 부서지고 할머니가 아끼던 작은 화분들이 산산조각 났다. 연우는 공포에 떠는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절망했다. 주민들은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다 서연우,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재벌놈이랑 엮이면서부터 일이 더 꼬였어. 동시에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은 은성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은성그룹 강지훈 대표, 재개발 지역 여성에게 빠져 수조 원대 프로젝트 중단. 기억상실 CEO의 위험한 로맨스, 그룹 경영권 흔들리나. 기사는 지극히 악의적이었다. 지훈이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연우가 그를 이용해 막대한 보상금을 뜯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최민준이 언론에 흘린 정보였다. 그는 지훈을 감정 조절도 못하는 불안정한 경영자로 연우를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몰아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해외 출장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고모와 이사들은 격분했다. 강지훈 대표,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여자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지훈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막고 있었다. 그는 연우와의 관계를, 자신의 이끌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최민주는 구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우는 밤새의 공포와 이웃들의 원망, 그리고 아침 신문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이중적인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보류라고 말해놓고 뒤로는 더 악랄하게 공격한 것이라고. 그녀는 분노에 차 다시 은성그룹으로 향했다. 그에게 따져 물어야 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그녀가 본 것은 수십 명의 기자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강지훈 대표, 서연우 씨와 정말 연인 관계입니까? 경영권을 포기할 생각입니까? 그 순간 연우는 깨달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만약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면 왜 그 자신이 이런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과 함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훈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해치고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앞에서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내가 한 짓 아니야. 날 믿어. 그는 그녀를 끌고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차에 연우를 태운 지우는 거칠게 핸들을 돌렸다. 우릴 이간질시키려는 놈이 있어. 내가 기억을 되찾는 걸 두려워하는 놈.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두려워하는 놈이야. 연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자가 20년 전 그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지훈의 턱선이 굳어졌다. 난 그렇게 믿어. 그리고 1년 전 내 추락 사고까지도. 서연우 씨, 이제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해. 그때였다. 뒤에서 검은색 대형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경적을 울릴 새도 없이 트럭이 그들의 차 뒷부분을 세차게 들이받았다. 깍! 연우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최민준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위험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극한의 운전 실력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기적 같은 핸들 조작으로 스피나는 차체를 제어하며 좁은 골목길로 차를 밀어 넣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겨우 멈춰 섰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연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던 지훈의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함에 놀랐다. 그들은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지훈은 김 비서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다.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오피스텔이었다. 차가 멈추자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봤지? 이건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니야. 우린 같은 괴물을 상대하고 있어. 날 믿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고 진실을 밝히려면 서로를 믿어야 해.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의 나무새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당신을 돕겠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20년 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때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고 김민석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뛰어 들어왔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그동안 숨어 지냈던 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부실 시공과 자재 빼돌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최민준 이사를 지목했습니다. 지훈과 연우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최민준의 함정은 오히려 그들에게 진실로 향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최민준 역시 그 생존자의 존재를 막 파악했다는 것을. 김민석 비서가 마련한 안전가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세 사람의 긴장감으로 벽이 수축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불빛 대신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른거렸다. 서연우는 테이블에 앉아 손에 쥔 낡은 나무 새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지훈의 넓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등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저 남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적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같은 적을 둔 동지가 되어 있었다. 김민석 비서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대표님, 20년 전 생존자 박상진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가 만나자고 합니다. 지훈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조건이 뭐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당시 최민준 이사, 당시에는 부장의 지시가 담긴 비자금 장부 원본과 조작된 설계 도면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정말 있다면 최민준을 끝장낼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지훈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약속 장소는 마포대교 및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밤 11시 반드시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김비서의 표정은 단호했다. 지우는 즉각 반대했다. 위험해. 함정일 수 있어. 내가 같이 가겠어. 하지만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이건 제 일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대표님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과 연우 씨는 이곳에 안전하게 계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강했다. 연우는 불안한 마음에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주민대책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저기, 김 비서님, 이건 함부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이걸 가지고 가세요. 김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이내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연우 씨.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김민석의 어깨를 붙잡았다. 민석아. 그가 처음으로 비서가 아닌 이름을 불렀다. 김민석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조심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김민석은 평생의 충성을 다짐하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최민준 이사실. 그는 분노에 차 위스키 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잡았어. 놓쳤어. 그 트럭 기사 놈은 뭐야? 그의 신복이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강지훈 대표의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비서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김민석, 그놈이 내 뒤를 캐고 다녔던가? 내 박상진과 접촉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민준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군. 쥐새끼 2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야. 박상진이 가진 쓰레기는 회수하고 김민석은 확실하게 처리해. 2번 다시 실수하지 마. 1년 전 강지훈처럼 완벽한 사고로 만들어. 밤 11시 마포대교 및 공사 현장. 거센 강바람이 쇠 파이프 사이를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김민석은 약속 장소인 컨테이너 박스 앞에 섰다. 그때 어둠 속에서 초췌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박상진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당신이 강지훈 대표가 보낸 사람이요? 맞습니다.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박상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 가방을 내밀었다. 이 안에 다 있어. 최민준 그 악마놈이 어떻게 자재를 빼돌리고 어떻게 감리 보고서를 조작했는지 제발 날 살려주시오. 김민석이 가방을 받아 여는 순간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조심하십시오.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어둠을 뚫고 거대한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함정이었다. 김민석은 박상진을 옆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도망쳐요. 그는 자신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동시에 그는 주머니 속 연우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전가옥. 지훈은 불안감에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석 비서였다. 민석아, 어떻게 됐어? 대표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거친 숨소리와 굉음이 들려왔다. 최민준, 역시 그놈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1년 전. 대표님, 옥상. 그 순간 지훈의 귀를 찢는 듯 단 충돌음이 들려왔다. 끄르르륵, 쾅. 쇠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정적.
민서가, 김비서, 대답해, 김민석. 지훈의 절규가 방을 가득 메웠다. 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틀어막았다. 지훈은 이성을 잃고 뛰쳐나갔다. 연우도 그를 뒤따랐다. 그들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김민석의 차는 공사장 구덩이 아래로 처박힌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덤프트럭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보입니다. 단순 사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실소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때 구조대원 한 명이 차량 잔해 속에서 발견한 물품을 지훈에게 건넸다. 깨진 액정의 휴대폰, 그리고 연우가 주었던 작은 녹음기. 그것은 충격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지훈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살인적인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집어삼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제발, 제발 작동해라. 그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치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김민석과 박상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안에 다 있어. 최민준, 그 악마놈이. 그리고 충돌 직전 김비서가 다급하게 외치던 목소리. 최민준, 역시 그놈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1년 전. 대표님, 옥상. 옥상.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 순간 닫혀있던 기억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1년 전 그날 밤, 은성그룹 본사 옥상. 바람이 거셌다. 형, 그만해. 공익재단 자금을 빼돌리다니. 그건 범죄야. 당장 자수해. 자수. 하. 겨우 기억도 없는 놈이 날 가르치려 들어. 최민준의 경멸 어린 눈빛. 네가 내 앞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건 내 것이었어. 격렬한 몸싸움. 그리고 지옥으로나 떨어져라, 강지훈.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최민준의 손. 난간 너머로 추락하던 그 끔찍한 무중력의 순간. 그 기억은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왔다. 20년 전, 무너진 건물의 잔해. 울지 마, 꼬마야. 내가 지켜줄게. 나무 새를 쥐어주던 순간.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서연우. 그가 놓쳐버렸던 그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자신이 지키겠다 약속했던 그 아이가 서연우였고, 자신의 기억을 앗아간 원수가 최민준이었으며, 그 최민준이 20년 전 비극의 원흉이기도 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야우. 아, 강지훈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져 포효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연우가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지훈 씨, 강지훈 씨,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그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깊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피를 토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연우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연우는 그의 변한 눈빛에 숨이 멎었다. 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억을 잃었던 무력한 CEO는 죽었다. 그는 김민석의 피와 20년의 고통과 1년의 기만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낮고 살벌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최민준, 내가 널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다. 강지훈은 안전가옥 바닥에 무너진 채 머리를 감싸쥐고 포효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눌리고 봉인되고 기만당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1년 전 옥상의 서늘한 바람, 자신을 밀치던 최민준의 증오에 찬 얼굴, 추락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억의 경륜은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에 먼지 쌓인 암흑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다. 오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쉰 목소리로 속삭이던 어린 자신의 목소리.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한 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망울.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왜 그 낡은 판자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지, 왜 서연우라는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만들어낸 고통의 신호였으며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서연우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김 비서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의 눈빛은 이전의 공허한 혼란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명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그녀를 향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새로 걸어갔다. 그의 손이 나무 새를 집어들었다. 2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거친 감촉. 이거...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날개가 부러져 있었어. 오른쪽 날개가. 연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사실은 그날 그 어둠 속에 함께 갇혀있던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어떻게 그걸... 지훈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뺨을 타고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를 아는 눈물이었다. 내가 내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로 다시 깎아서 끼워줬어.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연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기억나. 네가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줬어. 아주 서툴게 작은 별을. 연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20년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자신을 안심시키려던 작은 목소리, 손을 잡아주던 온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음정 하나 맞지 않는 노래. 그럼 당신이... 지훈은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손에 묻은 핏값을 깨닫고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래, 연우야. 나였어. 네 손을 잡고 있던 그 아이가 나였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회한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강지훈이었어. 그리고 1년 전 최민준이... 그놈이 날 옥상에서 밀어버렸어. 내가 20년 전 진실에 다가갔다는 이유로, 내 존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는 이유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연우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은성그룹의 아들이 사실은 자신과 같은 지옥을 겪은 생존자였음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본능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갈망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열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똑같은 피해자였으며 그녀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일부였다.
연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괜찮아요. 잊은 게 아니었어. 잊을 수 없었던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아이처럼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김민석 비서를 잃은 슬픔과 되찾은 기억의 고통과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안도감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물은 이미 차갑게 말라붙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 비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은 옥상이었어. 지훈은 부서진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최민주는 1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 증거를 인멸하고 모든 걸 사고로 위장했지. 그는 내가 아직도 기억을 잃은 바보인 줄 알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기억을 잃었던 무력한 CEO는 방금 전 김민석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달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그놈은 내 기억만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유일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20년 전 내 가족과 내 약속까지도 짓밟았어. 그는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연민이 아닌 함께 싸울 동지를 향한 결의로 가득 찼다. 연우야, 이제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연우도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 역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민주는 20년 전 장부와 박상진을 처리했다고 생각하겠지. 증거가 사라졌다고 안심할 거야. 우린 그 오만을 이용해야 해.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가 만일을 대비해 알려주었던 자신만이 연락할 수 있는 비밀 보안팀이었다. 나 강지훈이다. 김민석 비서가 순직했다. 지금부터 붉은 여왕 플랜을 가동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붉은 여왕. 플랜은 지훈이 혹시 모를 최민준의 방역에 대비해 김 비서와 비밀리에 준비해둔 역공작 계획이었다. 대표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전부 다. 지금 즉시 안전가옥으로 와. 그리고 김 비서의 장례는 내가 직접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세상에서 가장 성대하게. 그는 전화를 끊고 연우를 바라보았다. 최민주는 내가 김 비서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여전히 그 스캔들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멍청이로 보여야 한다고. 연우는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미끼가 되겠다는 거군요. 그래, 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 그놈은 분명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날 거야.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겠지. 지우는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연우야, 넌 당분간 내게서 멀어져야 해. 그게 널 지키는 길이야. 하지만 뒤에서 날 도와줘. 어떻게? 20년 전 은성 상가 붕괴 사고. 그 피해자 유가족들을 다시 모아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줘. 최민준이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막으려 해도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어. 여론은 우리가 쥘 가장 강력한 칼이 될 거야. 다음 날 김민석 비서의 장례식장이 그룹장으로 치러졌다. 언론의 플래시가 무섭게 터졌다. 강지훈은 수척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스캔들과 측근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보였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최민준이 검은 넥타이를 맨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훈아, 상심이 크겠다. 김 비서 일은 정말 안타깝게 됐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사를 생각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텅 비어있는 듯 했다. 형,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형이 좀 도와줘. 회사는 형이 맡아줘. 최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물론이지, 지훈아.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푹 쉬어. 지훈은 그에게 의지하는 듯 비틀거렸고 최민주는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최민준의 품에 안겨 고개를 숙인 지훈의 입꼬리가 얼마나 차갑고 잔인하게 올라가고 있었는지를. 지옥으로 향하는 사냥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김민석 비서의 장례식이 끝난 후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 그는 그룹의 별장에 집거하며 약혼녀를 잃은 재벌 2세의 스캔들에 이은 충직한 비서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연약한 총수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보도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최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처하며 사실상 모든 결재권을 장악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신복이 들어와 보고했다. 이사님, 강지훈은 완전히 폐인이 다 됐습니다. 별장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전부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민주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쉬운 걸. 기억도 없는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했으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강지훈 대표이사 해임안과 나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해. 그가 모르는 사이 강지훈은 별장의 지하 벙커, 붉은 여왕, 플랜의 지휘본부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과 함께 본래 자신이 가졌던 냉철한 이성과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최민준을 향한 지옥불 같은 복수심으로 무장한 전사였다. 그의 곁에는 김 비서가 생전에 구축해둔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비밀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날짜는 3일 뒤입니다. 팀장의 보고에 지훈이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덫이 설치됐군. 그놈이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켜야지. 동시에 서현우는 지훈의 보안팀에 은밀한 보호를 받으며 전국의 은성상가 붕괴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전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나무새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더 이상 숨지 맙시다. 20년 전 그들은 우리를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을 순 없습니다. 마침내 수십 명의 유가족이 그녀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현우는 유가족 대표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20년 전의 비극과 현재 낙원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모두 은성그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부실 시공의 증거는 없었지만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와 20년 만에 공개되는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로 여론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은성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최민준 이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재조사하십시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하지만 최민주는 이 모든 것을 강지훈 해임안을 막기 위한 서현우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하며 비웃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장석에 앉은 최민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강지훈 대표는 개인적인 스캔들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그룹을 이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가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고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폐인처럼 무너졌으리라 생각했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혼란스러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복수의 화신이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내 해임안을 논의하다니. 형, 너무 서두르신 거 아니야. 최민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넌 별장에 술이나 마시면서 울고 있을 줄 알았어? 지훈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 비밀팀 요원들이 들어와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해임안을 논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훈이 손짓하자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1년 전 은성그룹 본사 옥상의 CCTV 영상이었다. 김민석 비서가 붉은 여왕 플랜의 일환으로 최민준이 삭제하기 전에 은밀하게 백업해 두었던 원본이었다. 화면 속에는 지훈과 최민준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옥으로나 떨어져라 강지훈. 최민준이 지훈을 난간 너머로 밀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최민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이 미쳤어.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다음 화면에는 김민석 비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떴다. 마포대교 및 공사장. 김 비서가 박상진을 만나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시동을 걸고 돌진하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브레이크 파열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지훈은 김 비서의 녹음기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최민준, 역시 그놈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1년 전. 대표님, 옥상. 김 비서의 마지막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스크린을 끄고 얼어붙은 최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형, 20년 전 은성상가 부실 시공으로 비자금을 챙긴 것도, 1년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를 옥상에서 민 것도,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오려던 김민석 비서를 죽인 것도 전부 당신이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증거 없어. 증거 없잖아. 최민준이 발악했다.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증거? 그는 단상 위에 노트북을 돌려 최민준에게만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붉은 여왕, 플랜의 해커들이 최민준의 비밀 계좌에서 찾아낸 20년 전 비자금의 흐름과 최근 덤프트럭 기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떠 있었다. 최민준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최민준 이사를 살인 및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민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민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최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이 개자식, 내가 널 죽였어야 했는데. 그의 발악은 수사관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지훈은 그 처참한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우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봤어요. 지훈 씨, 당신이 해냈어요. 지훈은 눈을 감았다. 김민석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우리가 해낸 거야.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은성그룹 대회의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타전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남아있는 김민석 비서의 녹음기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충직했던 한 남자의 목숨값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재계 서열 5위 은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저지른 20년간의 범죄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인 충격이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바닥을 쳤고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되찾은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그는 즉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장파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갔다.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뉴스를 접한 뒤였다. 한때 그룹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남자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아, 알고 계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0년 전 최민준과 아버지가 그 일을 덮었다는 거, 부실 시공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유가족들을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거, 전부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것은 침묵의 시인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다. 가족의 죄를 끊어내는 것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는 서연우도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닌 20년간 묻혀 있던 진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그곳에 섰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강지훈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룹 총수로서 그리고 그 비극을 초래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성그룹은 지난 20년간 탐욕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2번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는 최민준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지 않았다. 이 모든 책임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은성그룹 전체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재와 최민준에게서 환수한 불법재산 전부를 출연해 은성 상가 피해자 추모 및 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영구적인 책임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낙원동 재개발 프로젝트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우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고개를 숙인 지훈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전의 약속을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지켜내고 있었다. 최민준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가 저지른 살인교사, 살인, 횡령,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는 명백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은 무너진 은성그룹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그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쳐내고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사람들은 기억을 잃었던 무력한 CEO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다시금 은성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서연우는 할머니와 함께 낙원동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재단의 도움으로 20년 전 멈춰야 했던 건축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낙원동 재개발 부지는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 대신 푸른 공원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약속했던 추모공원이었다. 그리고 그 공원의 설계 공모전에 기억과 치유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우였다. 그녀는 그곳에 20년 전의 아픔을 상징하는 무너진 벽의 일부를 남겨두되 그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과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작은 언덕을 설계했다.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안고도 나아가는 삶을 표현한 것이었다. 지훈은 매일 저녁 아무리 바빠도 공사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들고 현장 인부들과 씨름하는 연우가 있었다. 서 디자이너님, 오늘도 야근이신가? 지훈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연우는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활짝 웃었다. 강 대표님이야말로 또 결제 서류 싸들고 오셨네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재벌 총수와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공사 현장을 거닐며 나무의 위치 하나, 벤치의 방향 하나까지도 상의했다. 마침내 공원이 완성되는 날,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공원 중앙에는 20년 전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추모비가 세워졌다. 그곳에는 연우의 부모님 이름도 그리고 그날 함께 희생된 다른 모든 이들의 이름도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해, 질, 역, 지훈과 연우는 단둘이 추모비 앞에 섰다. 연우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쓸어보다가 문득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은 없죠? 당신도 그날의 희생자인데.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낡은 나무새를 꼭 담게 디자인한 날개 한쪽이 섬세하게 이어진 모양의 작은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연우야, 20년 전 내가 너무 어려서 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놓쳐버렸어. 그게 내 평생의 죄책감이었어.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내 심장은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던 건 널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나 봐.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을게. 지난 20년의 아픔까지 전부 내가 안아줄게. 서연우, 나와 결혼해줄래?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어떤 대답 대신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3년이 흘렀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낙원기억공원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비극의 장소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어놀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였다. 추모비 앞에는 슬픔 대신 감사의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그 공원 한가운데 강지훈과 서연우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저기 봐, 새. 아이가 깨르르 웃으며 손가락질했다. 지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우리 민서, 새가 좋아? 아이의 이름은 민서였다. 김민석 비서의 마지막 글자와 서연우의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그들의 곁에서 연우는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를 안은 채 연우의 어깨를 감쌌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네. 연우가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러게, 그날처럼.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기억은 아픔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기억을 잃었던 CEO와 가난했던 그녀는 가장 혹독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고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아냈다.